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정말 좋아하는 축구팀 같은 거 있으세요? 그 팀의 핵심 공격수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뉴스를 딱 켰더니 이 선수가 우리 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라이벌 팀 감독으로 가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황당함을 넘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아, 그 비유가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랑 정말 딱 들어맞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2025년 12월 28일자 뉴스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이해훈 전 의원 사건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저도 기사들을 쭉 봤는데 와, 전물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사상 최악의 배신이다 이러고 또 다른 쪽은 조용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왜 그녀가 속했던 정당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그리고 이 파격적인 결정 뒤에 숨어있는 각자의 속내는 뭘지, 그 복잡한 정치 방정식을 한번 하나하나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먼저 이해훈이라는 인물, 어떤 정치인이고 오늘 정확히 어떤 뉴스가 나온 건가요? 네, 이해훈 전 의원은요, 오랫동안 보수정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중진 정치인입니다. 아, 그렇죠. 당 이름이 바뀌기 전부터 쭉 있었던 아주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만 3번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라이벌 정당 소속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겁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면 와, 이게 나라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돈 관리를 넘어서는 자리예요. 대통령이 하려는 모든 일을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뭐랄까 정부의 총괄 설계자 같은 역할이죠. 모든 부처가 머리를 숙여야 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자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자리를 라이벌 정당의 중진에게 맡기겠다고 한 거죠. 이야, 이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러니 국민의힘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일 수밖에 없었겠어요. 기사를 보니까 지명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당에서 내보냈다고요? 그 제명 조치? 네,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보통 이런 중징계는 절차가 꽤 복잡하거든요. 윤리위도 열고 소명 기회도 주고. 근데 이번에는 일요일인데도 온라인으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몇 시간 만에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와, 그만큼 이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 일이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해당 행위, 그러니까 당을 해롭게 한 행동이다, 이거죠. 네, 이건 우리 뒤통수를 제대로 친 역대급 배신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버린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정치인이 당을 옮기거나 상대 진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뭐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일에 대해서 사상 최악, 배신 같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단어를 쓰는 걸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이 사건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국민의힘이 느끼는 분노의 핵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통이 완전 제로였다. 아, 팀원들한테 끼팀조차 없었다는 거군요. 네, 그냥 꾀팀 수준이 아니에요. 당 지도부 관계자가 기사에서 발표 날 때까지 그 누구와도 단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는 게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팀의 핵심 전략가가 라이벌 팀 사령탑으로 가는데 팀원들은 다 같이 TV 뉴스를 보고서야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건 뭐 정치적 의리를 떠나서 인간적인 예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건 정말 충격이겠네요. 근데 단지 미리 말 안 해줬다는 그 서운함만으로 사상 최악이라는 표현까지 쓸까요? 뭔가 더 근본적으로 화가 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이유,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이중적인 태도요? 네. 이 전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될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민의힘 소속 지역 책임자,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활동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했다는 겁니다. 아, 심지어 기사를 보면요. 장관 지명 발표 바로 다음 날에 대규모 당원 행사를 열 예정이었고 며칠 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사 영상까지 부탁했다고 해요. 와, 그건 정말 라커룸에서는 우리 다음 경기 꼭 이기자 외치면서 뒤로는 이미 상대팀이랑 계약서에 사인 다 해놓은 상황이라고 느끼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반응이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 거의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거죠. 기사에 나온 배현진 의원의 말이 아주 상징적인데요. 자기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행위와 다름없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일제부역이라니요? 와, 이건 정치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그만큼 당원들과 동료들이 느꼈을 배신감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소통이 없었고 마지막까지 당원들을 속였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궁금해져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전 의원, 지금 합류하려는 정부를 향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지 않았나요? 네, 바로 그 아이러니가 이 상황을 한편의 블랙 코미디처럼 만들고 있는 거죠. 옛 동료 의원들이 바로 그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 현수막 사진 기사 저도 봤어요. 네, 주진호 의원이 자기 SNS에 올린 사진이죠. 이해운 전 의원 이름으로 걸렸던 현수막 사진.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죠?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와, 내란 선동? 그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던 정당의 핵심 장관이 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저 팀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외치던 선수가 오늘 갑자기 그 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꼴이니까요. 정말 당황스럽긴 하겠습니다. 게다가 기사를 보면요. 당내 커뮤니티에서는 이 전 의원이 올해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사진이 막 퍼지고 있대요. 아, 소위 윤 어게인을 외치던 분이었군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윤 어게인을 외치던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라고 쓴 거죠. 이건 단순히 당을 옮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체성이 과연 진짜였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상황이네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상황을 잠시 옆으로 두고 좀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파격적인 결정 뒤에 숨겨진 각자의 정치적 계산은 뭘까요? 먼저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자기 편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시끄러운 논란을 만들면서까지 반대편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정치의 영역이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첫째는 물타기, 즉 이슈를 이슈로 덮는 전략입니다. 아, 지금 정부가 경제 문제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이 정치적 논란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이해운 장관 임명이라는 훨씬 더 자극적인 이슈를 던져서 모든 언론과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든다는 분석이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방패막이 전략입니다. 방패막이요? 네, 앞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했을 때 이건 우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출신 장관이 주도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피하려는 거죠. 아, 그 책임을 야당에게도 나눠지게 만들려는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상대 팀에서 데려온 용병 선수가 실책을 하면 저 선수 원래 너희 팀 출신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쥐고 있는 셈이죠. 와, 그리고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요. 바로 야당 무력화 전략입니다. 야당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가 중 한 명을 내각에 앉혀버리면 야당의 가장 강력한 공격 논리, 즉 경제 실패라는 창을 빼앗아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면 너희 당 출신 장관이 하는 일인데 왜 그러냐는 반격에 부딪히게 되니까요. 이건 상대방의 창을 빼앗아서 내 방패로 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잃을 게 거의 없는 게임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럼 반대로 이해웅 전 의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렇게 엄청난 비난과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걸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요. 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옛 동료들은 당연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기사를 보면 과거에도 당적을 여러 번 바꿨다면서 철새 정치인이라고 직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본인 나름의 명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나라의 경제 위기를 구하기 위해
당을 떠나 협력한다 같은 거요? 물론 그런 명분은 내세울 순 있겠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소통 부재와 이중적 태도 때문에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도 논란이 될 걸 충분히 예상했는지 지명 발표 직후 SNS를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지인들한테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고요. 결국 한 사람의 선택이 정치판 전체를 흔들고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정치에 대해 뭘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정치에서 협력과 대신이라는 단어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꽉 막힌 정치를 뚫기 위한 협치의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기사들처럼 배신이라고 보죠.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이 결국 명분과 소통에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이겠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동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건 협력이 아니라 배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치에서 정치인에게 소속 정당에 대한 의리나 신뢰가 여전히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같아요. 오늘은 이해운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을 깊이 한번 파고들어봤습니다. 갑작스런 발표와 전 소속당의 격렬한 반발, 그리고 과거 행보와의 충돌까지 짚어봤네요. 네, 한 정치인의 결정이 단순히 개인의 직업 선택을 넘어서 정치적 신뢰, 교묘한 전략, 그리고 정당 간의 뿌리 깊은 갈등까지 얼마나 많은 걸 드러내는지 알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이 복잡한 사건의 맥락이 청취자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대통령의 전략을 물타기, 방패막이, 무력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분석해봤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큰 정치적 혼란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으려는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혼란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 더 교묘한 진짜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